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용과 포용의 나라 카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자, 오늘도 카라연합의 상징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라연합의 관용과 포용의 상징 시카라사가 보이고요. 아사달 씨름대의 상징 씨름, 고구려 씨름, 스모와 고려 때까지 있었던 수바키가 바로 이 고구려 씨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광명의 땅 카라연합의 국기가 있고요. 다음으로 카라연합의 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려와 일본이 통일된 고려, 남북한이 통일된 고려와 일본이 연합하는 세계의 지도가 바로 미래의 카라연합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고속도로, 경제의 고속도로, 언어, 문화의 고속도로를 기본적인 카라연합의 체계로서 가져가며 마지막에 카라연합 헌법으로서 카라연합을 창출해낸다는 카라연합의 체계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카라연합의 정체성 퍼즐도 여기 상문명, 아사달, 홍산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한국과 일본이 카라연합에 꼬랭하는데 여기서 이 향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향가 문학의 고대 문화유산으로서 공통된 걸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만엽집이라고 있는데요. 마녀슈, 우리 발음으로는 만엽집. 그 만엽집에 실려있는 그 5,000수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향가와 같은 양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 전문가 분께서 밝히셨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13일에서 1월 14일까지 일본의 나라현을 방문해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나눈 일과 관련해서 카라연합TV가 느끼는 소회, 그리고 카라연합의 정체성, 한국과 일본 관계의 일본의 미래상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제 느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현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현을 방문했는데 대통령 비서실 위성약 실장의 얘기를 한번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얘기를 차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류지 시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범용사로 알려진 사찰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대통령님을 본인의 고향인 나라현에 여기서 여기 보면 나라현, 오늘의 얘기는 이 나라라는 지명, 나라현과 관련되는 얘기도 나오고요. 초청한 만큼 오늘 범용사를 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범용사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호류지 이렇게 발음합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이렇게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특히 한자 발음에 있어서 그 특징들이 왜 저렇게 발음되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용사, 그런데 우리의 종성 비읍이 나는 대부분의 음들은 그 장음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발음을 먼저 해보면은 원래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이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를 어떤 식으로 발음을 어느 시기에 그 수입을 해 들어왔는가에 따라서 발음의 성격, 그 다음에 현재 음소 문자로 정착되어 있는가, 음절 문자로 정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국 발음으로는 빠룡시 이 비슷하게 발음할 겁니다. 빠룡시. 그런데 우리 발음은 법융사인데 초성 비읍이 일본 발음으로 가면은 입술이 붙지 않고 시흥 발음으로 많이 납니다. 발전소가 핫텐쇼 그런 것과 비슷한 경향이 있죠. 여기 보면 빠가 호 이렇게 된 거고 융이 류 종성 이응이 장음으로 나면서 그 다음에 빠롱 스가 일본 사람에게는 그게 지로 들렸을 모양이에요. 우리는 사라고 발음하는데 일본은 그것을 스가 지로 정착했다. 그래서 법용사를 일본 사람들은 호류지 이렇게 발음하는 패턴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이 일본 사람들의 언어 습관, 일본을 배울 때 특히 한자를 음으로 읽을 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해하면은 일본어를 보다 쉽게 편안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호류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들어오는 입장에 뒤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일본 최초 일본서기 신화에 나오는 야타가라스를 이렇게 휘장으로서 걸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부여 고구려 백제로 연결되는 태양조 이 삼조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마리의 직무천왕이 동쪽을 정복해 가면서 나라 지역에서 어떤 공경에 치였을 때 8마리의 까마귀가 나타나서 길을 인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8마리의 까마귀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타가라스 이게 보면은 이 가라스는 일본말로 우리말의 까마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제 야타는 우리말의 야달, 팔이죠. 그 야달의 리을이 탈락하면 야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마리의 까마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타가라스, 이 가라스도 고대 한국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마리의 까마귀를 이렇게 호류지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다. 여기가 나라연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영상은 이렇고요. 지금 카라얀합 TV 입장에서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외교에서 중요한 게 포커페이스가 중요한데 포커페이스를 할 줄 안다. 이 각자 도상의 험한 그 제국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세계 정세의 분위기 속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끼어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중용의 덕과 실용의 정신으로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 눈빛을 갖고 있으면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균형을 잘 맞추면서 실용 외교를 잘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맞춰서 외교를 잘하는 것이 성공적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대한민국 외교의 모범 케이스로서 우리가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기본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포커페이스를 잘한다. 그리고 말을 실용적이고 감정을 다치지 않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리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카라얀합 TV가 지향하는 미래의 한일 관계의 청사진 카라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감정 컨트롤, 대통령의 감정 컨트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외교적 언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범 케이스를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금과 같이만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일본과는 카라이라는 블록을 창출하면서 미래의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그 세력 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렇게 나라연을 방문해서 다카이치 총리와 특히 최근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외교 행보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기 영상을 보다 보면 나라현이 나오는데 그 나라라는 게 이게 보면은 한국의 나라, 우리는 나라라는 말을 잘 알죠. 일본 사람들은 나라의 어원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명에 저게 나라현이 있다 이거죠. 나라는 바로 한국의 국가 어떤 영토를 의미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뭐냐면 이게 드라비다어의 나르와 갓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북방 유목세계에 대한 친연성만 강조하지 남방 루트로 왔던 원시 인류의 어떤 이동 루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연구해 본 결과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시스 기초 토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여기 보면은 이 환단국이 스타일의 한국인의 정체성의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황국이 있고 여기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수메르 문명도 읽었고 뭐 여기 황하 문명도 읽었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좀 국뽕스러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황국이라는 것은 알타이 유목제국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친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인을 인식하려는 그런 경향성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 우리들의 언어와 문화, 고대 원시 인류의 이동 과정까지를 살펴보면은 이 얘기는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마냥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 기본 축, 정서적 축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환단곡이라는 것이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역사를 인식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긴 하지만은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겠고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여튼 최근에도 환단곡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인들은 이 유라시아 유목벨트에 있었던 종족과도 관계가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기 인더스 문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나라라는 지명에 그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나르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그 뜻과 의미가 나라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원시적인 언어적, 문화적 토대가 인도 드라비드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또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았던 영상일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나. You know what is in Tamil? 니. Come. What is in Tamil? 나. See. What is in Tamil? 나. Country. 나라. What is in Tamil? 나를. 자, 이 정도면은 이걸 한국인의 언어적 고향이 인도 드라비다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라가 나루, 저 어린 꼬마가 엄마 아빠부터 쭉 나열하는데 현재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의 기본이 되는 특히 친종 명칭 그리고 나라를 나타내는 나라 그게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착으로서 문법도 일치하고 있다고 일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문화적 기본 토대가 인도 드라비다 산스크리트어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한국인의 시원적 뿌리를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얘기는 나중에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인을 방문해가지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서 한일의 미래의 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보다 더 좋은 청사진을 잘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인의 정체성, 보면 자주 보여드리는 카라연합 정체성 퍼즐도인데요. 이게 최근에 여기 보면은 중국 옆에 드라비다오, 싱할라오, 이 산스크리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동북아시아로 북상을 해가지고 한국인의 원류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고대부터 섞이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돼가지고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그 인종적, 문화적 그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 그림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드라비다인이 해양 인더스 문명을 읽었던 종족이 이 드라비다인이죠. 현재의 힌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쪽에서 왔던 인도 유로보족, 아리안 계통의 족속과 드라비 계통이 섞이면서 만들어진 힌디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힌디어는 인도 유럽에 거의 가깝고요. 그런데 그보다 동남쪽에 있는 이 드라비다인들은 고리보로서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인도 드라비다인들이 저는 유라시아 문명의 저는 요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수메르 문명도 이 드라비다인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실제 학자들은 알라모가 이 드라비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드라비다인이 해양 루트를 따라서 북상해가지고 반발해권에 와서 최초의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를 기본적으로 닦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과 이런 얘기를 가지고 강의를 미리 앞으로 진행할 날이 올 건데요. 드라비드와 산스크리트의 북상 그리고 반발해권 문명의 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문명적 토대가 되는 아사달 카라 문명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고조선 문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초원벨트에 존재하는 알타이어와는 한국어가 비슷하면서 다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부요인들의 언어가 동쪽의 여진족이랄지 몽골어 그리고 서쪽의 투르크어와 달랐다고 역사에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는 어떻게 달랐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명은 드라비다어와 산스크리트어라는 인도 문명의 동아시아 북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아사달 카라 문명이 되는 것이다. 여기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출발해야 된다. 환당고기의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핵심의 그 토대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빨리 읽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드라비다인이 동북아시아로 북상을 하고 산동반도를 귀착지로 해가지고 요동반도, 그 다음에 서해, 한강 쪽에 강화도 쪽으로 그리고는 또 남방 루트를 해가지고 일본 열도로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북방으로 들어온 세력이 환발해권의 아사달 문명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와 남부 지역, 한반도에는 주 카라라고 부르는 세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세력 다 드라비다인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북방의 요서 지역과 베이 지역, 요서, 그리고 요동, 만주에 걸쳐서 해양 쪽에 존재했던 이 아사달 세력은 유라시아 초원벨트에 존재하는 이 투르크 몽골계와 접촉하면서 이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인의 이 부여와 이 조선의 언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 토대도 그 언어조차도 드라비다인의 언어로부터 기본 토대를 갖고 알타이어가 결합된 것이다. 근데 이 당시의 문명의 기본 축은
우수한 드라비다인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1인칭, 2인칭 대명사가 인도 드라비드어와 한국어가 그 먼 거리를 두고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주체적 종족의 속성이 드라비다인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1인칭, 2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대단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에서는 그 주체 집단이 바꾸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것에 착안한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그 드라비다인들의 세력이 한반도 남부에 동시에 존재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사달 카라 문명의 기본 토대이다 이거죠. 여튼 북쪽에서는 이 알타이족과 섞이면서 주로 부여의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기원전 3세기 지난 교체기후 과정 속에서 중국의 패권이 확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세력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고 특히 한무제에 의해서 이 고조선이 멸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 한족 일극 체제의 강력한 어떤 중화 문명이라는 그 흡입력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한자어가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까지 수입해 들어가면서 한자 문화권이 만들어지는 즉 이 당시 고조선 문명이 붕괴되면서 여기에 함락되어 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야마토라는 이러한 세력들이 국가를 형성하면서 국가들을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역사적 정체성을 발동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인의 진정한 최초의 고대 국가는 부요 조선 카라이면서도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역사적 자아를 제대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발해, 신라, 일본으로 정립이 되죠. 이게는 나당연합군과 그 다음에 일본, 고구려, 그다음 백제, 고구려 간의 국제 대전쟁이 펼쳐지는 결과로서 이렇게 발해, 신라, 일본으로 한국인의 아사달 카라 문명이 이제 쇠퇴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고려 일본으로 바뀌고요. 다시 조선 일본, 현재는 조선 한국 일본으로 분립되어 있는데 미래에는 카라 연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카라 연합인의 형성 단계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카라 연합의 역사관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계 체제와 아사달 문명의 변증법적 흥망성쇠, 방금 전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다 국제지정학의 변동이라는 각도에서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은 큰 줄기는 앞선 내용과 같은데 여기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충격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보면 고조선 붕괴와 한어가 지배해 간다는 얘기는 방금 전에 했고요. 그런데 이게 변증법적으로 여기로부터 여기를 지나서 고려 일본, 조선 일본 여기까지는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알타이 세력과 중원 세력간의 각종 과정 속에서 한국인들이 위축되어 가는 역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화 문명에 함락되어 가는 역사, 자기의 본래적 자기를 상실해 가는 역사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세계 체제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그 세계 체제가 언제 도래하느냐? 16세기에 1500년대 중반에 잘못 썼네요. 16세기죠. 포르투갈인들이 동아시아에 도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의 전국시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본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인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가지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침략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임진왜란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아사달 카라 문명이 중화 문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첫 번째 어떤 갈등 국민이다. 이게 이제 조선이 복잡한 관계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 근데 초기 1차 파동은 변증법적이라는 얘기를 여기 쓴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변증법적 파동이 침략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포르투갈인들의
문명의 이기를 수입한 일본이 자기들의 고대 이 아사달 카라 문명의 본류를 회복하려는 야심을 대륙에 드러낸 것이죠. 그걸 임진왜란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2, 300년 있다가 19세기가 들어가지고 영국이 주도력을 갖추는 세계체제가 등장하죠. 19세기. 그게 바로 제국주의 전쟁 시대입니다. 그때 일본 이 세력에 또 일본이 편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이 근대화와 세계 체제를 적응하지 못했던 조선 그리고 중국 세력 그리고 북방의 러시아 세력을 꺾어물어 가지고 일본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2차 변집법적 파동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타나는 방법은 전쟁도 있었지만 합병 조약이라는 단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식민지 피지배 민족으로 전락하는 균등한 조약이 아니고 불균등한 합병 조약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으로 한국인들이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것이 왜 아사달 카라 문명의 변직법진 탈중화의 현상이다. 이게 1차 탈중화를 일본이 침략으로서 모시겠다면 두 번째 탈중화는 침략도 있지만 전쟁도 있지만 합병 조약으로서 일본 제국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때는 근대 문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미국이라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는 과정에 일본 제국이 패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일본 제국은 조선, 한국, 일본으로 분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현재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 내에서 다시 21세기 초에 이 제국주의 시대에 버금가는 각자 토생의 험난한 국면으로 지금 세계체제가 전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한국인과 일본인은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건가? 1차 파동과 2차 파동, 그 다음에 고대사까지 아우르는 모든 역사를 맥락을 짚어볼 때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은 과연 미래의 어떠한 청사진으로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건전한 미래의 그 국제지정학 세계체제 내에서 한몫 챙길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유럽과 같은 국가연합을 형성해가지고 이건 이 합병 조약이 불균등한 조약에 의해서 일본 제국이 만들어졌다면 이게 동등한 주권 국가의 결합이 위해서 국가연합으로서 유러피안 유니언처럼 카라 연합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보다 안정적인 세력 축의 어떤 캐스팅 보트, 국제역학에서 캐스팅 보트의 그림을 우리가 한국인들이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 국가의 이름은 카라 연합으로 하는 게 좋고, 일명 가야가 카라죠. 그리고 국기는 여기 삼조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조고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 야타가라스, 이 가라스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라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본의 나라연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에 그 한일 관계의 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과연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미묘하고 복잡한 역사의 관계를 고대부터 진행해왔고 이제 시대가 세계 체제상에서 우리의 미래의 진로를 고민해 볼 때 카라 연합만이 최고의 답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중국에 아부하는 식으로 조선시대처럼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쥐는 상황 쪽으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흡수 동화되어가는 미래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우리다운 미래의 역사의 청사진인가 그렇게 봤을 때는 카라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패권의 현재는 미국이 다소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미국은 유연성과 개방성 속에서 대단한 변신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강력한 생산력과 그리고 리더십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곧 올라갈 것이다. 그런 섣부른 단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균형, 감각을 상실하면 안 된다.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카라연합 TV는 이 카라연합을 통해서 여기에 보이는 이 카라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지금 한일 관계가 그런 쪽으로 잘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다소 걱정을 좀 했는데 외교를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카라연합 TV가 바라는 그런 미래의 정체성의 지향점들을 잘 포착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심지어 민주노총 계열의 좌파 정치 세력들도 그런 이념들의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그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카라연합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모델 삼아 전부 이 카라연합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집중시키면서 대오의 이탈 없이 강고한 대오 속에서 미래를 카라연합으로 창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